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80년대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7살 때 서울의 신월동에서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이 들면 항상 엄마가 저를 업고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밤거리를 배회하였습니다. 개발이 되기 이전에 1980년대 말이라 걸을 수 있는 곳이라면 산 주변뿐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엄마, 왜 밤에 항상 어디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색하시며 무슨 소리를 하냐며 엄마는 널 업고 밤에 어디를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매일 밤 저를 업고 정처 없이 산을 헤매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밤에 잠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 절 업고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실눈을 뜨고 등을 보니 흰색 한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늘 레파토리가 같습니다. 여자가 절 업는 무게가 쏠리는 느낌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면 여자의 등이 보이고 산을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심히 여자를 살펴봤는데 머리카락이 짧아서 어머니가 아닌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기셨습니다. 어느 정도 산 중턱을 오르다 보면 저는 제 침대에서 베개에 한가득 땀을 쏟고 깨어났습니다. 이것을 선친이 쉬시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반복했습니다. 제가 몸이 허약해 매일 밤 악몽을 꾼다고 보기에는 여자에 의해서 산에 갈 때 산에서 나는 풀내음이 상당히 진했습니다. 악몽, 바위 눌림도 아니었지만 어느 날 저를 업고 일어나는 시기에 정신이 들었고 제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번 저를 업을 때마다 느낌은 있었지만 정신이 흐리멍텅했었던지라 주변을 둘러볼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침대 쪽을 보니 침대에 제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저의 넋을 업고 가는 건지 영혼을 업고 가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집에 사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여자는 저를 무섭게도 하지 않았고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업고 어딘가를 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업혀가면서 등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차갑거나 이질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제가 등을 만지자 그 여자는 잠깐 멈춰서다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기를 수초 다시 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 오를 때까지 정신이 몽롱하면서도 말짱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산 중턱에만 가면 현실의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지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 중턱 바위 위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곰방대를 물고 앉아 계셨는데 그 여자가 중턱을 지나려고 하자 곰방대로 머리를 후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2번 정도 더 봤습니다. 곰방대로 여자의 머리를 후려칠 때마다 저는 땀을 한가득 쏟은 채 침대 위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후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도대체 그때 저를 업고 배회하던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 여자를 제지하던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의 사고. 막차 무렵 지하철 홈 구석에서 술주정꾼이 선로로 향해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토해내다 조금 잦아든 듯했지만 갑자기 선로의 머리를 크게 내밀고는 분수처럼 구토물을 끝없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분 나빴지만 너무 대단한 광경이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타이밍이 나쁘게도 저기 커브 앞에서 전철이 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녀석이 내밀고 있던 머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더 귀로 부서진 머리 덩어리가 옆에 기둥으로 날아갔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붙은 덩어리가 기둥에 부딪히고는 마치 수박처럼 박살이 났습니다. 회색빛 뇌는 새빨간 피와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두개골은 마치 망가진 헬멧 같았습니다. 혐오스럽다고 생각한 순간 아래턱만 남은 머리를 달고 있던 몸이 홈 중앙까지 기어갔습니다. 이미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본 손님들의 엄청난 비명소리가 역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몸은 부서진 머리를 향해 멈췄습니다. 아래턱에 이빨과 혀만 목에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목구멍에서는 공기가 피와 섞여 부글부글 소리를 내며 새빨간 거품을 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무릎을 세운 것처럼 널브러져 있던 몸은 다리를 바닥에 몇 번씩이나 문지르며 부서진 머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온몸에 털이 곤두선 적은 없었습니다. 뇌가 없는데도 단말마의 괴로움에서 도망치려는 듯한 발광.
언젠가 들었던 목을 자른 닭이 그대로 몇 분씩이나 돌아다닌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간입니다. 기둥 쪽을 바라보니 부서진 머리에서 빠져나온 눈알이 널브러진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미칠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열차 사고의 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히피 이야기. 히피를 동경하던 나는 앞뒤 생각 없이 오키나와행 여객선에 올라탔습니다. 베트남 전쟁 말기의 오키나와에는 미군 부라품이 대량으로 나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군복 바지와 전투화를 싼 값에 손에 넣었습니다. 미군의 기분을 내며 걷고 있는데 초면에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가게 없이 땅에 돗자리를 깔고 장사를 하는 흑인 같은 일본인 남자였습니다. 간단한 영어를 섞어 잔뜩 수상한 토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미워할 수 없는 녀석이라 우리는 의기투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톰. 미군 기지에서 일하던 여자를 현지처로 삼는 것은 흔한 이야기입니다. 톰도 그런 성장 과정을 거친 듯했습니다. 내가 히피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톰은 가방과 침낭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오키나와 본도를 거쳐 이리오모테 섬으로 향했습니다. 이리오모테 마을 반대편에는 히피들이 모이는 해변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목표로 이리오모테 종단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리오모테에는 섬을 일주하는 도로가 없었기에 그 해변까지 가려면 정글을 헤쳐야만 했습니다. 정글에서의 첫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엄청 무서운 일을 겪었다는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침낭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다음날 역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역시 강한 공포감을 느낀 데다 그날은 엄청난 고통까지 함께 찾아와 눈을 떴습니다. 해변까지는 사흘에서 닷새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매일 밤 꾸는 악몽 때문에 몸이 발걸음을 나아가지 않아 일정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정글에서 일정이 지연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나는 죽음의 공포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밤 역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통부터 찾아왔습니다. 배가 타는 듯 뜨겁고 날카로운 것이 박힌 것 같은 아픔입니다. 오른손은 뜨겁다가 차가워지는 것을 반복했고 통증도 멈췄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주인은 무언가 외치며 시끄럽습니다. 내 몸이 둥실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니, 몇 명이 나를 옮기고 있는 건가. 갑자기 귓가에 큰 소리로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영어 같았습니다. 내가 끄덕이자 거짓말처럼 통증이 잦아들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귓가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끄덕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눈을 뜨자 처음으로 꿈속의 광경이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시야 가운데 주변은 흑인 병사들 투성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키스라도 할 것 마냥 가까이 얼굴을 가져오고 다음은 귓구멍을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가로젓고 나는 강제로 눈이 감겨졌습니다. 무언가에 갇히고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후로는 더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무를 느꼈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한 순간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해변까지 며칠을 더 가는 동안 나는 몇 번이고 더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수많은 히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들 맨몸이었습니다. 나도 발가벗고 모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변에 오고서도 악몽과 죽음의 체험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에게 나의 체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는 그 침낭, 그거 영연백이야. 그제서야 나는 겨우 깨달았습니다. 나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병사의 마지막 순간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왜 빨리 알려주지 않았냐고 묻자 죽을 때 맞는 대량의 모르핀의 쾌감을 즐기려고.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히피들 사이에서는 꽤나 유명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행방불명.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년은 된 이야기입니다. 친구 A가 갑자기 산으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말을 꺼냈는데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디지털 카메라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은 저도 별 생각 없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라고 말한 뒤 배웅해줬습니다. 하지만 사흘 정도 있다가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나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A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별다른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A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A가 발견됐는데 익사체가 되어 산 근처의 해변에서 떠올랐던 것입니다. 등에 메고 있던 배낭 속 유류품을 통해 신원이 판명되었다고 했고 며칠 뒤 저는 A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느닷없이 경찰이 저를 불러 세웠는데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혹시 이 남자 모르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 찍혀 있는 것은 웃고 있는 A였는데 그 옆에는 본 적 없는 수염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쯤 된 것 같았고 이 사진은 A의 디지털 카메라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을 보니 A가 죽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진 외에도 비슷한 사진이 몇 장 더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이 남자가 A를 죽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자를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제 말을 듣고 역시 그렇겠죠. 라고 고개를 떨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제 질문에 경찰이 넌지시 알려줬는데 그게 말입니다. 사실 이 남자는 10여 년 전에 실종된 사람이에요. A씨가 사고를 당한 부근에서 사라졌고요. 지금도 저희가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도 했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A가 이 남자와 만난 직후 수수께끼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뿐입니다. 경찰은 이후 A군의 사망 전 근황을 조사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을 했고 그곳에서 실종된 산의 풍경이 좋다는 후기글을 보고 그곳으로 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꺼림칙한 점은 그 산이 좋다고 후기글을 올린 사람 역시 조사 결과 행방불명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양호실 괴담. 30년 가까이 살면서 딱 한 번 있었던 공포 체험입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빨리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장의 시시한 이야기는 10분이고 20분이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기분이 나빠지다가 결국 한계를 맞은 나는 현기증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바로 알아채준 덕에 양호실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양호 선생님은 빈혈 같으니 자고 있으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방에는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종종 조회 시간에 넘어져서 양호실에 가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설마 내가 이렇게 되다니. 딱히 졸리지는 않았기에 그렇게 생각하며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양호실 문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문에 붙어있는 작은 창문 너머 엄청 예쁜 간호사가 서서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엄청 예쁘다 라고 생각하며 혼을 빼놓고 쳐다보고 있으니 그녀는 계속 웃으면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학교에 간호사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겠지만 흥분했던 탓인지 나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서서히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침대 옆까지 왔지만 변함없이 웃기만 하고 말 한마디 없이 계속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살짝 웃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탄 채로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나 역시 매우 흥분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간호사의 얼굴은 악귀 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양손으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나는 괴로워서 간호사의 손목을 뜯어내려 했지만 무서운 힘으로 조르고 있었기에 도저히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더욱 체중을 실어 완전히 죽일 생각으로 목을 졸라왔습니다. 눈이 서서히 흰 자위를 드러내며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을 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갑자기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격렬하게 기침을 하자 선생님은 들어와서 감기 걸렸었니? 라고 태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떨면서 선생님에게 봤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감기 때문에 환각이라도 본 것이라며 건강검진하는 날도 아니니 간호사가 있을 리 없다는 말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꿈이나 환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본 적이 없지만 도대체 그 간호사는 뭐였던 건지 아직도 무섭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행복.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나는 왜 맞아야 하는지도 모르며 그 이유를 알고 있다 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매우 부유했고 엄마와 아빠 또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나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상황이 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매일 술만 마셨고 그러고 나면 온갖 욕설을 뱉으며 나 때문에 살기 힘들다며 나를 때렸습니다. 엄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려주지는 못할 망정 아빠와 함께 나를 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와 믿었던 부처님을 의지해 버티곤 했습니다. 나의 유일한 도피처는 절이었고 절에 다녀올 때마다 맞을 것을 알았지만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버티기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확히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선물을 기대도 않았고 이 집을 벗어나고자 절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 반지하에 10평 남짓한 우리 집에서 나를 찾는 아빠의 호통이 메아리 쳤습니다. 집의 문을 열었을 때 소리치는 아빠와는 반대로 엄마는 즐거운 듯이 웃으며 나를 반겼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을 주겠다고 하신다. 하지만 내가 받은 건 선물 꾸러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나의 가녀린 목에 식칼을 박아 넣으며 말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믿는 불교에서는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며. 그럼 다음 생엔 다른 집에서 태어나렴. 달고 사는 게 참 힘들다. 강도가 죽인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려고 나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숨이 꺼져가는 나는 나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흐뭇한 미소를 마지막 뇌리에 간직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내 목은 곧 떨어질 듯 덜렁거립니다. 애써 꼿꼿이 세우려 하지만 왠지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를 쳐다보는 부모님의 모습, 헛것을 보는 듯이 멍해 보입니다. 아빠는 간만에 술을 깬 것 같습니다. 왜 놀라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저도 다음 생을 선물해 드릴게요. 7번째 이야기, 귀신나무 괴담.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는 귀신이 붙어있는 귀신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는 주위의 아파트 단지보다 저지대에 있는데 운동장의 맞은편이 아파트 단지와 도로였습니다. 운동장과 도로변 사이에는 높이가 2m 정도 되는 콘크리트 단으로 막혀 있었는데 단 위에는 나무들을 심어서 경사가 있는 작은 숲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빙 돌아가는 정규 통학 코스가 아니라 운동장 쪽을 통해서 등교 시간을 단축하려 했지만 단의 높이는 초등학생이 뛰어내리기엔 부담되는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운동장 구석 그 단의 앞에는 제법 큰 나무가 하나 있어서 특히 남자 초등학생들은 그 나무의 가지에 한번 매달리거나 나무를 타는 방식으로 그 단을 통해 등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운동회가 끝나고 누군가 텐트나 장막을 치는데 썼던 밧줄에 일부를 그 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아마도 학교 선생 중 한 명이 뒤처리를 하면서 손이 모자라 잠시 걸어둔 것을 잊어버리고 집에 간 것이겠지요. 그런데 다음날 등교를 하면서 평상시처럼 그 나무를 이용하려던 학생 중 하나가 그 밧줄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일이 잘못될 운명이었는지 하필이면 목이 밧줄에 감겨서 교수형을 당하듯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다리를 받쳐서 목이 졸리지 않게 하거나 목이 매달린 가지를 힘을 모아 꺾어버리려고 했지만 당황한 어린 초등학생들은 한 명이 선생님들을 부르러 학교로 달려가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선생님이 왔을 때 그 학생은 나무에 매달린 시체가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나무 근처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학교 앞에 아파트 단지에 사던 A는 그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A는 어느 일요일 평상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서 놀다가 지루해질 즈음 베란다로 나가서 아래를 구경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높은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평소에는 크게만 보이는 건물차들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감각은 어린아이에게 무척 자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A는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하늘에서 새벽의 빛이 사라지기도 전에 시간인데 학교 운동장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있어서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분명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가 그 귀신 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 시간에 저기 서 있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 그 아이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앞뒤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아이는 나무 아래 서 있는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무서워진 아이는 자고 있는 부모님에게 가려고 뒤돌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새파란 얼굴,
부릅뜨고 있는 핏발이 서 있는 두 눈검게 변색되어 늘어진 혀. 어슴푸레한 거실 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목매달린 아이 귀신을. 아이는 부모님이 깨어나 달려와서야 비명을 멈췄습니다. 이후에는 등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서 결국 부모님은 아이를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유서. 유서를 남기고 죽는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저지른 잘못들에 대한 용서라던가 이루지 못한 꿈들에 대한 미련이라던가 남겨진 자들에 대한 죄송함이라던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들은 조금 다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전쯤 나는 빌라에서 목매어 죽은 지 3개월 된 사체를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습 정리원이었기에 청소기 돌리러 가자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청소기를 돌리자는 선배의 말에 다급히 준비하여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라고 해봐야 디카가 전부였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찾아간 청소장엔 역시나 기다란 가죽 벨트에 매달려 있는 부처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망한 시신을 수습하러 가자고 말할 때 청소기를 돌리러 가자고 말하고 망자를 가리켜서 부처라고 불렀습니다. 부처 앞에서 2분여간 기도와 함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의 바로 아래에는 인분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름덩어리들이 굳어져 있었고 방 안 구석구석에는 동승의 알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진을 이리저리 찍는 와중 부처를 관찰하던 선배가 그의 왼쪽 호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유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가족에게 죄송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유서의 말미에 의미심장한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아마 이게 발견되었을 무렵이면 나는 죽고 없겠지.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 날 많이 원망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사리로 박힌 것을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알게 되니 많이 힘들구나. 네가 나에게 타주던 커피 속에 미쳐 다 녹지 않은 약물이며 네가 지어준 한약재 속에 들어있던 양잿물 성분이며 깨닫지 못한 채로 죽어버렸다면 아무 일 없을 것을. 미안하다. 이젠 한계구나. 이젠 내가 널 찾아갈게. 모든 것은 부처의 과거 병력에 있었습니다. 단기 치매 증후군으로 일반 치매 증상과 달리 일정 기간 동안은 치매 환자와 완전히 동일한 증상을 보이지만 단기간 제정신이 돌아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을 부처는 무려 20년을 앓았고 그 곁에서 지켜주던 동생 또한 점점 지쳐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번번하게 정신이 돌아와 그 상황을 피해갔던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끈을 끊을 방법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9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자아이.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여름방학 때 부모님이 가게에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낮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혼났기 때문에 나는 창문과 거실의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TV를 보는 와중에 집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무거움의 근원은 내 바로 뒤쪽 복도였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며 무서워졌지만 당시의 나에게는 귀신보다 집을 비웠을 때 혼을 낼 부모님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떻게든 참기 위해서 TV의 소리를 높이고 무리해서 웃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TV도 켜놓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서 부모님이 있는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예상대로 집을 내버려 두고 가게에 온 나를 본 어머니는 화를 내며 어서 돌아가라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나도 집에서 느낀 공포가 너무 컸기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떼를 썼습니다. 내가 너무나 떼를 쓰자 아버지가 함께 오시기로 해서 나는 떨면서도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켜져 있던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방에서 남동생이 나오더니 TV는 자기가 껐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혀 하면서 가게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남동생에게 아까 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남동생도 믿지 않고 나를 바보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나도 남동생이 있다는 안도감에 조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밤 9시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가게에 가서 우유 좀 사와라 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나는 자전거로 5분 거리에 있는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게와 집 사이는 직선 거리지만 돌아오는 길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낮에 일이 생각나서 벌벌 떨면서 페달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말고도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안심해서 뒤를 살짝 돌아보니 중학생 정도의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내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내 옆에 나란히 다가와 나를 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무서워 떨고 있던 나는 마음을 놓고 가볍게 웃어서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1분 정도 달리다 보니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모르는 사람의 옆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일은 여간에서는 드물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빠진 나는 속도를 올려서 여자아이를 따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따돌릴 수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내 옆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속도를 올렸지만 따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자아이는 페달을 밟는 속도마저 아까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옆에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는 여자아이를 바라보니 내 목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웃는 얼굴이던 여자아이는 낮에 들었던 그 목소리로 웃으며 자전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목이 움직이게 되었지만 그곳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차로에 들어들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사고로 오른쪽 무릎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는 내 상처보다 고장난 자전거와 터진 우유병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2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꿈속의 할머니. 제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풍이 와서 반신마비가 되셨어요. 얼굴도 구안화사로 일그러졌다가 한의원에서 침 맞고선 원래대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후로 말을 못하게 되셨어요. 할머니의 건강은 그 후 급속도로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찾아뵙지도 않았고 아버지만 병실을 오래 지키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주말에 고모와 같이 할머니 병실에서 하루 자고 오셨습니다. 입원하시고 처음 뵙는 거였는데 살이 많이 빠지셔서 뼈가 도드라져 보이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무섭다고 가까이 못 갔던 것이 생각나서 할머니는 손도 잡아드리고 자세 변경도 고모와 같이 도와드리고 주무르기도 하고 하다가 하룻밤 자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멀쩡히 저에게 걸어오셔서 엉엉 울면서 저에게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아파 나 좀 죽여줘. 이렇게 말하며 매달리는 할머니를 떨쳐내려 하다가 잠에서 깼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중에 어머니께 조심스레 꿈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고모에게만 이야기했는데 고모가 손녀에게 참 몹쓸 소리를 하고 갔다며 한숨을 내쉬곤 잊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네요. 11번째 이야기, 서울에 이사간 집 근처 놀이터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희 집은 부모님이 그냥 풀어 키우시는 스타일이라 서울로 이사왔던 5살 때부터 혼자 놀이터에 나가서 놀았습니다. 지금은 놀이터가 휑하지만 당시에는 아이들을 데려나와 놀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았던 데다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곳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처음 사귄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유치원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는 특정한 친구와 엄청 친해지기보다는 두루두루 친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 제일 친했던 건 그 친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꿉친구라고 생각되는 아이들도 7살 때 유치원을 그만두고 논술 과외를 함께하면서 친해진 거니까요. 하여튼 그 남자아이는 저희 유치원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놀이터에서만 만났거든요. 하지만 이상할 것은 없었습니다. 근처에 유치원만 2개인데다가 멀리 버스를 타고 다니는 유치원에 보내는 아줌마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유치원이 끝나면 집에도 안 들르고 바로 놀이터로 가서 그 남자아이와 놀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제가 놀이터에 오기 전부터 그 남자아이는 모래밭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고 만약에 그 남자아이가 없어도 놀고 있으면 금방 등장했거든요. 정말 사정이 안 될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함께 놀았습니다. 엄마도 나중엔 유치원 끝나도 놀이터에 있겠거니 하시면서
아파트 복도에서 제 이름을 한 번 불러서 확인하기만 하실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문득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저는 환영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노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었고 서로 집에 초대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쑥스러웠기 때문에 쭈뼛쭈뼛하고 있으니 엄마도 널 데려오랬다면서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결국 친구를 따라 저희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 애의 손을 잡고 모르는 길을 지나 모험을 하는 기분으로 그 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애의 집은 저희 집과 달리 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여니 정말 하얗다고 탄성이 나올 듯한 커다란 개가 있었습니다. 개가 절 보고 지진이 안에서 뭔가를 소리치며 아줌마 한 분이 나와 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뒤에 숨은 절 보더니 웃으시더군요. 부러웠습니다. 우리 엄마는 저렇게 상냥하게 예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저를 반기시면서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친구의 표정이 조금 불편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눈치 없는 저는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간식을 먹으며 친구의 방에서 마음껏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창밖을 보니 날이 어둑어둑해진 겁니다. 아주 밤은 아니고 슬슬 해가 지는 초저녁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문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랑 밤늦게까지 놀 수 있을 테니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제가 알았다고 하자 어머님이 이불을 꺼내오시겠다며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남자애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안 되겠어. 느닷없는 소리에 그 애를 보자 엄청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오빠처럼 무표정한 얼굴이라 순간적으로 겁이 났습니다.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착한 친구였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절 끌고 방에서 나가 눈치를 보면서 현관 밖에 마당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걔를 피해 집 옆으로 돌아가더니 절 보고 넌 안 되겠어. 안 돼. 이런 말을 하더니 무엇인가를 치우더라고요. 그 뒤에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제가 뒤에 서 있으니 남자아이는 저를 구멍으로 잡아 끌더니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너희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심지어 말도 안 하고 왔으니 엄청 혼날 것 같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대문은 생각도 못하고 구멍으로 나가려고 움직이는데 손목에 뭔가를 끼워주더군요. 파란색 팔찌였습니다. 비즈인지 돌인지 그런 게 꿰어진 팔찌였죠. 그리고 눕기에 저도 인사를 건네고 구멍으로 나와서 왔던 길 쪽으로 가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나는 게 걔네 엄마한테 인사를 안 하고 온 거죠. 엄마가 인사는 잘하고 다녀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대문을 지나쳐 가야 하니까 초인종으로 인사드리고 가자는 생각으로 가는데 걔네 집이 무척 소란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상냥하던 아줌마가 어디 갔어? 어디다 놨어?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들리고 걔는 큰 울음소리로 컹컹 짖어댔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 울면서 막 집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다음에 눈 떴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작은 오빠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놀이터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래요. 가보니까 중간에 제가 쓰러져 있었다고 하네요. 오빠들이 놀라서 엄마를 불러오고 그대로 병원으로 직행했답니다. 문제는 오빠가 절 발견한 날이 제가 그 애랑 그 애의 집에 갔던 날의 낮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걔네 집에서 놀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나왔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저는 수요일에 분명히 그 친구네 집에 갔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엄마는 그 친구가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엄마에게 물어보니 목격자분들도 제가 혼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쓰러졌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빠도 상상의 친구다. 꿈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상상의 친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제 성인인 지금에 와서도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애가 줬던 팔찌가 제 손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준 것도 아니라
엄마도 그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으셨을 정도죠. 그 이후로 전 병원 침대 신세를 져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고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어째서인지 그 아이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그 아이가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한참 지난 어릴 때의 일을 갑자기 꺼낸 이유는 딱히 별건 아닙니다. 늘 지니고 다녔던 그 팔찌의 끈이 얼마 전에 끊어졌거든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언젠가 이 글을 쓸 수 없기 전에 누군가에게 말해놓고 싶었어요. 12번째 이야기, 사물함. 때는 고등학교 시절 7교시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5교시가 끝나고 2시간 수업이 더 남아 있었던 저는 수업이 끝난 교과서를 정리하기 위해 사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전 기억인지라 애매하지만 당시 제 자리는 뒤에서 두세 번째 줄 정도였기에 교실 맨 뒤에 있는 사물함과 가까운 자리였어요. 출석 번호가 1의 자리였다 보니 가장 우측에 있는 1번 사물함부터 10번 사물함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사물함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물함이 일반적인 학교 사물함에 비해 매우 길고 높았습니다. 세로로 2줄씩 긴 사물함들이 쭉 늘어서 있었죠. 별 생각 없이 제 사물함에 다가갔는데 우측 아래쪽 사물함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요. 마치 누군가가 사물함 안에 있어서 안간힘을 쓰며 나오려고 하는 듯한 기세였어요. 자세히 보니 사물함의 열쇠가 꽂혀 반쯤 돌아가 잠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긴 것이 아니라 꽂힌 상태로 절반 넘게 돌아가 있었죠. 그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누가 장난으로 친구를 가둬놨구나 싶어서 사물함 열쇠를 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사물함 열쇠에 손이 다가가는 순간까지 사물함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쇠에 손을 대기 바로 직전에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큰 사물함이라지만 체구 작은 여자애가 들어가더라도 힘들 것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여자아이였다면 낼 수 없는 힘으로 여전히 사물함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쿵쾅거리는 소리는 덤이었고요. 마치 영화나 기묘한 이야기에서 봤던 산채로 관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발광하는 기세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사물함들은 그대로인데 그 사물함만 쿵쾅거리는 그 기묘한 모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망설이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얼른 문을 열라는 듯이 사물함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교실이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대체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한참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느낀 감정은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부를 생각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도중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 친하지 않은 친구였지만 사물함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걸 보고 말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한마디에 갑자기 주변 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교실 소리가 귀로 들어왔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말이 뜻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 얼빠진 얼굴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가왔고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들은 사물함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보니 사물함에서 나던 쾅쾅 소리와 흔들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함께 겁먹은 친구들과 사물함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뒤에 멀찍이 서 있었고요. 친구들이 사물함 문을 연 순간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쥐라도 들어온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쥐가 들어올 만한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갈 구멍도 없었고요. 애당초 쥐가 낼 만한 힘으로 흔들린 것도 아니었어요. 맹세할건데 사람이 정말로 미친 듯이 문을 열려고 하는 기세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면 붙어있는 위쪽 사물함도 함께 흔들리는 게 맞겠지만 그 당시엔 그 사물함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장난을 친다고 얘기했고 친한 친구들 몇 명만이
제가 울먹이며 이야기하자 겨우 믿어주었습니다. 그 사물함은 잠시나마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 사물함을 제가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고 누가 그렇게 안간힘을 써가며 문을 열려고 했던 걸까요? 그 후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다른 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문득문득 이 일이 생각납니다. 13번째 이야기, 귀신의 전화. 중학교 3학년 때 겪은 일입니다. 그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하다가 뺏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고 서랍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죠.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학교 후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뺏겼다는 말을 하고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컴퓨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오더니 뭔가 곤란해하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약간 놀란 얼굴로 너 핸드폰 뺏긴 거 맞니?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방금 보충이 있다고 일찍 오라는 말을 전하러 학원 선생님께서 제 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은 뒤 여보세요라고 대답까지 했다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에이야, 학원이야 라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나오는 버릇을 그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해서 평소에도 여보세요 정도에 가깝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딱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전까지 저와 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이 쓸데없이 장난을 치셨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핸드폰은 담임 선생님한테 있고 그분은 여자분이시며 핸드폰을 뺏길 때도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진실을 밝히자며 학원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틀었을 때 저와 그곳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들었습니다. 끼기기카는 알 수 없는 파열음 같은 소리를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잡음이 섞여가며 들렸습니다. 그날 밤 무서워서 잠을 설치던 중 아버지께서 닮아가 그려진 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떤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잘 때 땀이 젖을 정도의 계절은 절대 아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뒤로 그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영적 존재를 믿게 되었죠.